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하나가, 사상 하나가 무려 1000년을 살아남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말이죠. 이건 그냥 버티는 수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고 환경에 적응해 온 정말 위대한 이야기인 거죠. 오늘 바로 그 비밀, 한국 선불교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통일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불교는 이미 있었죠. 아주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었는데요. 동시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갈망하던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의 주류였던 화엄종은요, 굉장히 학구적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전을 깊이 파고들고 아주 복잡한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주로 왕실이나 중앙 귀족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적인 불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의 진짜 삶의 고민, 그 영적인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기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선이 등장합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핵심인데요. 기존의 교종이 부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책, 경전에 집중했다면 선종은 완전히 달랐어요.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직접 느끼자는 거였죠.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앉아서 명상하고 내 안에서 직접 깨달음을 얻어라. 와,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이라는 게 그냥 새로운 종교 가르침에서 그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앙 왕실과 딱 붙어있던 화엄종에 맞설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이념적 대안이 된 거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힘 있는 가문들, 바로 호족들이 이 선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키우는 어떤 정신적인 중심축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간 선은 한국 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죠. 바로 구산선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책에서 배우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라 말기에 9개의 아주 큰 선종 사찰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운동처럼 전국 각지의 산에 세워져서 한국 선종의 기틀을 다졌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설명이죠. 근데 말이죠. 현대의 연구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그랬을까?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산선문이라는 말 자체가요, 신라시대 기록에는 거의 없다가 고려시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아마도 이 9개의 산이라는 개념은 신라시대에 자, 우리 함께 운동을 시작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고려가 세워지고 나서 흩어져 있던 여러 선종 사찰들을 국가가 관리하기 편하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그러니까 후대의 행정적인 정리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역사는 때로 이렇게 후대에 의해 깔끔하게 재구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절들은 도대체 어디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무엇을 믿었느냐에서 어디에 있었느냐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 이게 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이게 바로 풍수지리 원리에 따른 이상적인 절터의 모습인데요. 선종 사찰의 위치는 그냥 아무데나 정해진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원리가 있었죠. 뒤에는 든든한 주선이 딱 버텨서 바람을 막아주고 앞은 탁 트여서 물이 흐르고, 보세요. 명상을 위한 조용한 폐쇄성과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개방성,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곳, 바로 이런 곳을 찾았던 겁니다. 이건 영적인 보호막이면서 동시에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자, 시대가 바뀌어서 조선왕조가 들어섭니다. 불교에게는 정말 혹독한 시련의 시대가 시작되죠. 선은 살아남기 위해 또 한 번 거대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으면서 불교를 아주 강하게 억압했거든요. 사찰들은 문을 닫고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선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던 힘을 전부 안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때 선택한 생존 전략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그 법맥과 문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둘째, 새로운 교리를 내세우기보다는 위대한 스승, 즉 인물의 권위를 중심으로 전통을 지켜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재해석하면서 그 깊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수백 년의 억압을 견디게 한 정말 대단한 내면화 전략이었어요. 결국 이 길고 긴 역사의 실들을 하나로 쫙 묶어보면 적응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키워드가 보입니다. 이 인용구가 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신라 시대에는 지방 호족들과 선을 잡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고려 시대에는 국가의 행정 체계 안에서 구산선문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고, 또 조선 시대의 억압 속에서는 안으로 파고들면서 이 모든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은 처음 들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함께 숨쉬는 완전히 새로운 한국의 선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종은 그냥 수입품이 아니에요.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의 정치, 사회, 문화와 부딪히고 섞이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얼굴을 만들어낸 살아있는 전통인 거죠. 중국선에서는 볼 수 없는 독자적인 사상이 나타난 것도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말이 필요 없다, 말을 넘어선 깨달음을 추구했던 이 철학이 결국 수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외부의 거센 압력에 맞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면서도 그 본질을 지켜온 한국선의 이야기. 어쩌면 이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지켜내고 싶어하는 오늘날의 우리 모두에게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지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